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국제 뉴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지금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일단은 그 미국 대선판도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상황 매우 안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다 끝난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맞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침공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난리 났거든요. 점령을 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국립외교원장 출신입니다. 홍현익 박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외모 자체가 그냥 전문가야. 박사야, 박사. 외모가 그냥 전문가야.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이 당황해하시네요. 네. 최욱이를 알고 계시나요? 그 KBS 진행하실 때 예, 좁니다. 네. 11시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G7 정상회담. 예, 맞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뭐 조금 나쁜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전혀 너무나 잘 진행을 하시죠. 그렇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술술 말이 나오게. 고맙습니다. 최고의 진행자. 오늘 좀 미 대선에 대해서 그냥 오늘 쭉 한번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동 상황은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중동의 평화를 항상 외쳤습니다만 결과는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일광 교수님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설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중동 상황 잠깐 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먼저 그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본토를 침공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난리죠. 일주일째인데 뭐 푸틴은 아마 충격을 엄청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50km 국경 정도에 12km까지 러시아 국경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 28개 마을을 지금 통치 거의 다 뭐 우크라이나 군 지역에 군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또 정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아마 기습적으로 작전을 편 것 같은데 네. 아마 비밀리에 이 작전을 기습 육지로 그냥 공격을 해서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자기 혹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을 빨리 끝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중재를 해서 협상이 되면 전쟁을 끝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도 내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 땅을 다시 다른 데로 돌려받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협상에 필요한 카드로 쓰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이런 작전을 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시간이 급하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그 전까지 빨리 조금이라도 땅을 더 먹자.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그런 분석을 분석도 하십니까? 있습니다. 더 먹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나도 못 뺏었는데 내가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공격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무모하다라고 다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14%인가 그 정도 뺏겼죠. 14%만 그 정도를 뺏겼거든요. 근데 전 지역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는데 전쟁이 안 일어난 그 북쪽 지역에 그 동부 전선에 쿠르스크 지역으로 그냥 밀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사실 그 미국이나 서방이 보기에도 아니 자기네 영토 지키기도 급급한데 지금 들어가서 일단은 뭐 28개 마을 장악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아마 이게 좀 중기적으로 볼 때는 쫓겨날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다른 지역에 더 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다른 지역에 지금 밀리고 있는데 그 이쪽으로 공격을 해서 들어갔으니까 푸틴은 지금 국가안보회의를 3번이나 지금 열면서 직접 주재하고 있죠.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데 일단 기습 공격으로 허를 찔려서 지금 뺏긴 거지. 근데 그 의도라는 게 서방에서도 상당히 좀 의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 자기 나라 땅을 지켜야지 왜 이거 사실 뺏어놓고 자기가 끝까지 점령도 못할 텐데. 근데 이제 휴전 협정을 할 때 인질들 잔뜩 끌고 가지고서는 뭐 교환하자 또 일단 땅을 뺏고 다시 안 뺏기면 그 땅을 돌려줄 테니까 뺏은 땅 돌려주고 나가라 뭐 이런다고 이제 선의로 볼 수는 있지만 약간 그 군사 전문가들은 좀 무모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모하다는 것은 이제 러시아한테 크게 또 혼난다는 겁니까? 실력이 안 되는데 큰일이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네. 정치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계산이 너무 많이 작동해요. 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것 자체가 음. 미국이 전쟁을 막으려면 막을 수도 있었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안 막아서 전쟁이 났고 왜냐하면 전쟁이 나서 미국이 많은 이득을 얻고 있거든요. 나토를 손아귀에 콱 쥐고 그다음에 뭐 유럽도 미국의 일종의 경쟁자잖아요. 유럽이나 러시아가 다 같이 침체해지고 그러니까 그 국력이 약해지고 그럼 미국이 혼 동무대가 되잖아요. 아. 그다음에 자기네 셰일가스 팔아먹을 수 있지. 아. 예, 그리고 나토가 더 강화되면서 미국의 지휘권이 강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많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바이든이 전쟁을 막으려면 강력하게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신다는 예,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가자 전쟁도 네타냐후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지금 그 교도소에 가야 될 사람인데 네. 여러 가지 범죄로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네. 근데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 국민들 70% 정도가 지금 그만두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네타냐후, 젤렌스키, 푸틴, 시진핑 또 미국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바이든도 다 자기의 국익 계산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순수한 마음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뭐 국익보다는 자신의 이 자신의 아, 정치적인 지도자, 일.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네, 정치적. 이렇게 지금 민간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그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렇게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면 네. 트럼프는 왜 반대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애초에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바이든을 깔래니까 아, 트럼프 얘기는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김정은도 잘 다뤘다. 아. 하다못해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중국의 관세를 빵빵 매겨가지고 우리 무역을 그 경제를 지키고 했지만 시진핑하고는 가깝게 지내서 더 우리의 국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네. 따라서 지금 바이든이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처음에는 뭐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바이든도 전쟁을 끝내려면 한 달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안 끝나냐? 러시아에 대해서는 가혹한 제재를 미국과 서방이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네.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겠죠. 그렇지만 땅을 많이 뺏었으니까 그 땅만 유지시켜주면 그만두겠다는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젤렌스키의 정치적 계산이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정치적 계산은 뭐냐면 젤렌스키도 상당히 부패했다고 알려진 정치가예요.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 거 아세요? 유럽에서 객관적인 지수로 가장 부패한 나라가 우크라이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돈을 대주면 한 절반은 이상한 대로 샌다. 뭐 1조를 뭐 축제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제가 계산한 젤렌스키와 그 총참모장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전쟁통에 이걸 어찌건 못 하잖아요. 근데 젤렌스키도 만약에 전쟁이 중단되면 쫓겨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기가 총참모장보다도 인기가 적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재산을 이렇게 뒤로 빼돌렸다는 그거는 의혹이 있어요. 제가 지금 본 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검색해 보시면은 나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무슨 뭐 연합뉴스나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 본 건 아니고 네. 상당히 그런 의혹이 있고 네. 객관적인 사실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부패 지수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처음 다른 알았네. 어느 나라보다도. 예. 젤렌스키 직접 또 취재하신 분 계시니까. 네. 아니요 취재는 안 했지만 네. 실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많이 젤렌스키가 있어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장군이라든지 장관들 많이 교체를 많이 했죠. 그게 다 부패나 뇌물 때문에 교체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젤렌스키 본인도 지금 나토나 다른 해외에서 받은 어떤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대요? 그런 루머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있긴 의혹이 해요. 있구나. 확인할 수는 없죠. 예. 그런 루머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 루머 누가 양산해 내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워낙 지금 우크라이나가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 네. 실제 그 지원금이 어떻게 투명하게 잘 쓰여지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축제금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야, 그 개그맨 출신인데 어떻게 그렇게 썩었냐? 개그맨이라기보다 코미디언인데 네. 연기자
연기자인데 이제 예. 드라마를 하다가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을 하다가 예. 너무나 잘하니까 실제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국민들이 시켰는데 네. 젤렌스키에 대해서 한 말씀만 네. 더 드리면 젤렌스키가 서방에서는 상당히 영웅적으로 많이 평가가 되는데 네. 부패한 건 차치하고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자기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고 핵무기를 수천 개를 갖고 있는 러시아하고 네. 정면으로 맞상대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보고요. 네. 그 젤렌스키가 진짜로 훌륭한 지도자라면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러시아하고 일단은 가깝게 지내면서 전격적으로 나토에 가입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토 이전에 EU부터 가입이 되거든요. 경제, EU 유럽 공동체. 네. EU 가입 조건도 부패하면은 가입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부패했기 때문에 EU도 가입을 못해요. 근데 나토 가입은 저 먼 거리에 있는데 자꾸 나토 가입하겠다, 나토 가입하겠다니까 푸틴이 몇 년 동안 너 그럼 가만 안 두겠다라고 수도 없이 얼티메이텀이라고 했는데. 최후 통첩을 내렸는데도 계속 하니까 미국이 별로 슬쩍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터에 저 푸틴이 공격을 했죠. 네. 바이든이 뭐라 그랬냐면 푸틴 너는 공격할지도 모르겠는데 공격해도 나는 군대 파병은 안 할 거야. 시그널을 그렇지만 줬구나. 너는 엄청난 제재를 받을 거야.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푸틴이 보기에 군대를 파병하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뭐 단칼이다 그러고 쳐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이 뭐 초청했다고까지는 얘기 못해도 거의 방관했던 거는 거의 분명하고요. 네. 그런 하여튼 젤렌스키는 이제 안타깝습니다. 역사의 또 심판을 한 번은 받아야겠군요. 받아야죠. 네. 제가 볼 때는 전쟁 끝나면 아마 다른 정치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 상황. 상황이 뭐 지난주부터 계속 일촉즉발이다. 네. 언제 공격하냐. 네. 지금 뭐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이 시작이 안 됐어요. 네. 그런데 계속 시작을 한다. 일촉즉발이다 하는데 이란이 계속해서 지금 심리전으로 시간을 끌고 있고요. 네. 이란이 끌고 있는 거예요? 이란도 끌고 있고 헤즈볼라도 지금 공격할 거라고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헤즈볼라도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심리전을 벌이면서 계속 시간 끌게 하고 이스라엘 힘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시간 끌면은 이스라엘이 힘이 빠져요?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예, 들어요. 경계태세 최고를 하면 돈 엄청 많이 들죠. 그다음에 국민들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공격한다는데 도대체 공격을 언제 오냐? 그 규모는 언제고? 오늘 우리 어디로 대피해야 되냐?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하나 네. 말씀드리면 네. 내부 사정들이 다 심각해요. 이란은 그 10년 이상 계속 미국이 제재를 받아 경제가 매우 어렵고 네. 그 여성들 문제로 굉장히 또 내정이 시끄럽잖아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 사람이 개혁파여서 이 사람은 한 번 맞았지만 생색만 낼 수 있으면 그 보복을 좀 국지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쿠르드 지역의 하나의 기지를 쿠르드 지역은 이란의 동네 북이거든요. 쿠르드 지역의 기적을 공격하면서 여기가 사실은 모사드의 근거지였다. 그러니까 보복을 했다. 이 정도로 하면 전혀 확전될 염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란의 대통령은 최고 지도, 근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더 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자기의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종교적이니까 더 원리주의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복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한테 보복 안 해도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란이 내세우는 거는 뭐냐면은 그 가자 지구가 너무나 지금 황폐해졌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가자 지구의 평화 협상만 된다면 공격 안 할 수도 있다. 요거를 내세우고 이란은 그만큼 평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나라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미국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제재도 해제해서 경제도 나아지게 하고 그런 보관을 이란 대통령은 하고 있는데 최고 지도자는 다르고 헤즈볼라는 또 거기는 강력한 그 레바논의 그 무장 투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완전히 자기 동지들이 살해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살해당했다 그러고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란의 프락시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말씀은 이란이 공격할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시네요. 이란이 가능성 근데 최고 지도자는 좀 강경한 입장인데. 아야톨라 하메니니까 하메니는 하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새로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이제 취임했는데 이 사람이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나서서 이스라엘이 지금 15일 날 협상 장면은 보내기까지는 했는데
요는 뭐냐면 하마스의 지도자가 작년 10월에 테러를 주도한 사람이 최고 지도자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한 하마스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마스에서 협상자가 와야 되는데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운이 더 깊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오늘 내일이 지금 굉장히 고비라고 오늘 내일이 하고 고비다. 있습니다 지금. 네. 다 됐나요? 아니요. 아, 이란은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달리 보시네요.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이스라엘 본토를. 네. 아니 4월 달에도 했잖아요. 4월 달에도 350기를 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개혁파이기 때문에 좀 아주 자제 모드로 그냥 생색내기로 조금만 공격하자고 하는데 네. 그거는 그렇게는 이란으로서는 안 될 것 안될 같고요. 것 본토 같습니다. 공격할 것 같고요. 헤즈볼라하고 동시에 공격할 수도 있고 따로 공격할 수도 있어요.4월 네. 동시에 달에는 공격할 수도 약속 대련이라고 예, 해가지고 미리 정보를 다 알려주고 우리 아. 쏠 테니까. 그리고 이란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멀어요. 여러 나라를 거쳐가야 되니까 중간에 있는 아랍 국가들, 중동 국가들이 오히려 미국을 도와서 그냥 그들도 확전되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다 요격해가지고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이란이 만약에 공격하면 안 알려주고 불시에 하는데 과연 세게 할 거냐, 텔아비브나 뭐 이런 데를 공격할 거냐, 아니면은 일부 뭐 기지를 공격하냐. 근데 모사드는 벌써 다른 나라로 피했다라 그러고 뭐 지금 그러긴 합니다. 근데 네. 민간 시설은 아닐 것 같고 군사 시설이나 뭐 산업지대 네. 민간 피해를 줄이려고 하겠지만 이제 뭐 폭탄이 눈이 있습니까? 잘못해서 민간인 맞으면 이제 이스라엘 보복이 심해질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란의 미사일은 상당히 요격될 가능성이 높으나 네. 헤즈볼라는 바로 국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격할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요격률이 낮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상당히 더 무섭다 지금. 네. 공격되면 근데 이란과 헤즈볼라가 같이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아. 그러나 이란이 좀 더 늦게 할 거죠. 헤즈볼라가 더 빨리 한다는 분석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란이 더 빨리 할 것이라. 이란이 더 늦게 한다. 이란이 더 늦게 한다. 예, 예. 근데 여기서 무슨 싸움 나면 우리나라 주식이 맨날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미리 많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식까지 전문가예요? 들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보다는 이제 또 민간의 피해가 너무 극심하니까 아무튼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뭐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하고 미 대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미 대선. 미 대선이 정말 완전히 드라마 뺨치듯이 완전 롤러코스터를 막 타고 있는데요. 네. 이게 7월 21일 날 바이든이 대선 후보직 사퇴하면서 이제 해리스를 지명을 했는데 네. 해리스가 굉장히 전격전을 벌여가지고 불과 이틀 만에 거의 모든 경쟁자들을 다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다 차지해가지고 대의원 사실은 이게 전국 유세하면서 다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왜냐 경쟁자들이 다 안 하겠다라고 다 나서 버렸고요. 그 교통 정리를 해리스가 한 거예요? 해리스가 와.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정말로 기동력을 발휘해서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그 불과 이틀 만에 완전히 다 평정을 했고 네. 그런데 이제 뭐 낸시 펠러시나 뭐 그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은 좀 지지를 좀 늦게 했지만 네. 왜냐하면 미셸 오바마가 지지도가 해리스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네.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은 트럼프를 10%인가 이긴다고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셸 오바마가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해리스가 굉장히 순발력을 발휘해서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자칫하다 내분이 나면은 그냥 자멸하는 거니까 네. 신속하게 해리스를 8월 초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대의원들이 다 99% 지지한다라고 지금 돼가지고 이제 끝났고요. 이제 그다음 그 추대로 끝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미리 확정을 시켜놓고 대의원 대회가 19일 날 있는데 네. 19일 날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미 확정이 됐고요.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부통령 후보를 8월 6일 날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발표했는데 지금 양상이 뭐냐면 한 8월 6일부터 지금 한 열흘도 안 됐잖아요. 한 열흘 사이에 지금 이 순간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으면 해리스가 한 3% 정도 이기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여론조사. 지금 시점에 만약에 지금 대선 치러지면 본래는 해리스는 물론이고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후보할 때도 트럼프가 피격당하기 전에도 지지도 차이가 3% 이상씩 났어요. 3% 이상씩 났고 특히 7개 경합주 있잖아요. 네. 여기서도 다 7개 주에서 다 지는 걸로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결과가 8월 1일 날 나온 결과는 4개 주에서 해리스가 앞서고 1개 지역 동률, 2개 지역만 지는 걸로 나와요.
근데 원장님. 근데 엊그저께 나온 거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저 펜실베니아에서 오히려 저 8월 1일 날에는 저 트럼프한테 지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4% 이긴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네. 그 전에 경험한 바에 따르면 네. 트럼프가 들어가 있는 여론조사는 약간 그 트럼프가 네. 원래 가진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뭐 저 샤이 트럼프 그래서 뭐 샤이 트럼프다 아. 뭐다 뭐 이렇게 갖고 그때 아주 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적이 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 당시에도 트럼프가 항상 그 바이든을 앞섰던 게 뭐냐면은 검색수, 검색수나 언론에 홍보한 거나 네. 그리고 저 트럼프는 크게 선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네거티브하든 파저티브하든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트럼프 얘기만 하루 종일 떠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검색수나 언론에 나오는 횟수나 이런 게 훨씬 많았기 때문에 네. 샤이 트럼프라 그래서 트럼프 지지한 사람 숨어 있는데 이제 투표할 때는 이제 나타났는데 네네. 네. 근데 최근 열흘 동안에는 거의 해리스가 오히려 언론에 더 많이 나오고 오. 트럼프는 이 저 경합주에 유세도 안 하고 해리스는 최근에 거기를 다 돌고 그 이제 여유 있게 지금 저 19일 날 이제 또 아직도 컨벤션 효과가 남았잖아요. 저 전당대회가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리스는 조금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한 3% 정도 지는 게 막 나오니까 네.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초조한 내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싸우기도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든의 최대 약점이 고령이라는 약점이고 네. 그걸 꺾는데. 껌뻑껌뻑하고 다리도 막 절고 이젠 트럼프가 할아버지가 됐어. 무려 19살 차이입니다. 19살 차이나. 19살 차이로 젊기 때문에 어.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벤스라고 이제 저 그 상원의원 중에 아주 젊은 친구, 자수성가한 친구를 이게 등단시켰지만 네네. 그 친구보다는 해리스가 임명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훨씬 더 대중 친화적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이 순간에라도 배팅을 한다 그러면은 네. 해리스한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어. 팀 월즈라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 트럼프가 이 저 그 러스트 벨트라 그래가지고서는 그 노동자들 굉장히 실업자 많이 생겨가지고서는 위스콘신 저 펜실베니아 이런 미시간 요 3개 주가 이 공화당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팀월즈라는 사람은 농촌에서 완전히 흑수저이고 네. 뭐 공화당 부통령 후보도 흑수저지만 공화당 부통령은 예일대 나와서 재벌이 됐고요. 재산이 무려 뭐 수백억 이상이고요. 네. 이 사람은 재산이 13억이에요. 13억이고 집도 없고 주식도 없고 그다음에 주 방위군으로 20년 근무를 했고 네. 주 방위군이라는 건 주말에 아르바이트처럼 그 군인하는 겁니다. 그거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못 가고 공장에 근무하다가 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 방위군 아르바이트 하면서 주 방위군 하면 대학 갈 수 있는 혜택을 줘요. 그걸로 대학을 근근시 나와서 교사를 하면서 미식축구 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좋다.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이고 친근하고 메시지 전달력도 좋고 네. 그래서 의외로 이 사람 아무도 이 사람 부통령 후보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이 사람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네. 원장님 뭐 저는 아예 잘 모릅니다만 미 대선에 부통령 요인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많이 끼치지 않고 사실 에이, 왜 많이 안 끼치더라. 많이 유머에도 부통령 관련 유머가 너무 많잖아요, 미국은. 근데 지금 트럼프가 제일 잘못한 게 웃음이 해프다. 해리스가 웃음이 해프다. 멍청이다. 또 뭐 바람 폈다. 그렇게 공격을 해요? 예, 이런 것들이 네. 거꾸로 웃음이 해프다는 거는 밈이라 그래가지고 야 저렇게 친화적이고 웃음이 좋고 그러니까 대중 친화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인기 요소가 돼버렸고 네. 멍청하다 그런 것도 이게 진보적으로 이게 하나하나 이슈를 하는데 해리스는 뭘로 나오냐면 자기는 예전에 검사로 출세한 사람이 대한민국이랑 비슷하죠. 검사 출신이어가지고 나는 그 트럼프처럼 이렇게 강간범 성추행자 이런 사람 많이 다뤄봤다. 트럼프가 이런 부류다. 내가 나는 다루기 쉽다. 너는 내 밥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하면 박빙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대세는
해리스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것 같다. 네. 자, 우리 성일관 교수님은 생각이 전혀 다르죠. 전혀는 아니지만 조금 제가 전혀 다른 걸로 갑시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네. 이게 컨벤션 효과가 아닌가. 지금 현재는 들어와서 이제 뭐 언론들도 잘 봐주잖아요. 허니문해서. 허니문 기간이야. 허니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잠깐 이런 지지대가 엄청 잘 나오긴 그죠? 하는데 이게 얼마큼 가겠냐는 거예요. 얼마큼 가겠냐. 두 번째 예. 흑인 여성 마이크 좀 활용 네네네. 부탁드립니다. 흑인 여성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미국에서 과연 얼마나 되겠냐. 미국 사회에서 과연 이거를 예. 선택할 것이냐. 한 번도 여성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성도 네. 없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도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지선을 했습니다. 지지선을 하는데 네. 과연 이 지지도를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저도 좋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히려 흑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 그게 이제 흑인이 둘로 나뉘는데 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흑인 사회가 굉장히 그 마초 사회라 그래요. 그래서 흑인 중에 남성들이 굉장히 그 권위주의적이고 흑인 여성에 대해서 약간 너가 뭔데 대통령이야 여자인데. 오히려 더 그래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각별히 조심하면서 그 겸손하게 이제 흑인 남성들한테 이제 다가가고 있어서 무조건 흑인이라고 흑인 표는 다 이 해리스 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도 여기에 이제 착안해서 흑인 남성들한테만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틴계 같은 경우 또 흑인계도 그 이전에는 흑인계 라틴계가 상당히 바이든 지지에서 서먹서먹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관심을 안 보이고 해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거를 지금은 다 응집해가지고 끌어들이고 지지 있군요. 선언을 막 하고 있고 지지 선언을 막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해리스의 경우는 이게 이제 고령이라는 거를 트럼프를 이용해 가지고 근데 물론 뭐 저 9월 10일 날 이제 대선 토론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봐야 되는데 네. 해리스의 지금 가장 큰 미지수인 점은 뭐냐면 아직까지 공개적인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그 뭐 국경선 지키는 짜르라 그래가지고선 바이든이 국경선 지키라 그랬는데 국경 이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해리스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해리스가 그거를 전담한 건 아니고 이 중남미 지역을 다니면서 그 나라들에 좀 제발 좀 미국에 보내지 마라 뭐 이런 거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왔고 그런데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해리스한테 좀 나쁜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리스가 약간 언론을 기피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론의 장벽을 넘어야 되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도하는 거는 상당히 해리스 보도를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보도는 없는데 아니 언론은 트럼프한테 더 적대적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싫어하죠. 그렇죠. 예, 되게 저 그 진보적인 언론이 많고 리버럴이라 그러죠. 미국은 진보라기보다 리버럴 언론이 많고 큰 신문인 뭐 뉴욕 타임즈나 뭐 워싱턴 포스트 이런 게 다 진보적인. 그래서 팍스, 저는 팍스 약간 그 성일관 교수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데 네. 일단 언론은 약간 트럼프를 대놓고 싫어하고 그리고 언론 입장에서는 이게 또 붐이 확 이러면 또 좋잖아. 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리스 띄우기에 좀 나섰고 그 분위기가 지금 약간 좀 과대표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저도 약간 동의합니다. 일단은 저 지금 해리스가 뭐 이겼다고 할 수는 전혀 없고요. 네. 지금 오늘 나온 그 뉴스에 의하면은 전국 111개 여론조사를 평균을 냈는데 네. 거기서 해리스가 0.3% 앞섰어요. 0.3. 0.3% 앞섰는데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바이든은 한 번도 못 이겼고 바이든 한 번도 못 이기고 바이든에서 이제 해리스로 바뀌고 나서 그 뒤로도 지금 처음으로 이겼는데 111개 여론조사의 평균치. 네. 그게 전국에서 0.3%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한테 200만 표를 앞섰어요. 200만 표 앞서고 졌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각 주마다 그 승자 독식 그 제도가 네네. 있어가지고 주에서 그러니까 유권자 수에서는 훨씬 많이 얻어도 한 주마다 한 명이라도 많으면 그 주는 다 그 대의원을 다 가져가니까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큰 차로 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해리스도 제가 볼 때는 일단 득표에서는 더 많이 얻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7개 경합적으로 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펜실베니아 주가 19명의 대의원을 갖고 있는데 여기 주를 트럼프가 차지하면 거의 무조건 트럼프가 이기게 돼 있는데 네. 이 결과가 8월 1일 날
트럼프가 4% 이기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결과에서 4% 지는 걸로. 와,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이 열아홉 주. 그다음에 거기다가 위스콘신하고 또 하나 뭐지 저 오데오의 옆에 그 뭐죠 미시간. 네. 미시간하고 이제 세 개를 합하면 러스트 벨트 3개 주인데 네. 여기 합하면 44개 주인데 그다음에 이제 선벨트라 그래서 남쪽에 애리조나, 네바다, 뭐 이제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남쪽 지역이라 그래서 거기는 공화당이 상당히 유세해요. 그래서 해리스가 그 4개 지역을 다 뺏겨도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선벨트 3개 주에서 다 4%씩 이기니까 네. 요 3개 주를 이기면 44표 더하면 지금 민주당이 확보한 226표 앞에서 대의원 과반수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흐름은 해리스 쪽으로 네. 약간 지금 가고 있다. 요렇게까지만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선거는 이게 좀 어려워. 네. 그래서 다음에는 좀 기초부터 다시 한번 뭐 펜실베니아 뭐 이 뭔지도 몰라요 저희는. 대의원 수 예,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실기. 우리가 이야기를 또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해리스가 될 것이다. 오늘 이제 박제시키고요. 네. 성일강 교수님은 트럼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박제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나중에 다 정산하거든요. 저희는. 참고로 8년 전에는 제가 트럼프가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됐었습니다. 맞췄어요 그때? 네. 그때 맞힌 그때, 사람 그때. 한 명도 없는데 저는 전문가도 트럼프가 다 만들어 갔는데. 다 틀렸거든. 다 그때. 틀렸어. 저는 근데 꼭 이렇게 하신다. 나는 그때 맞췄다고. 네, 아까 김병지 의원한테 얘기하셨는 얘기를 저한테도 하시고 그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맞추셨군요. 아니 유일했다기보다 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도 말하기가 트럼프를 마치 좋아하는 것처럼 오해받을까봐 얘기를 안 했죠. 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예측. 네, 네. 예측이. 그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그때 예측했던 그 자료 저희가 이건 확실해야 돼 가지고. 제출해 줄 수 예. 있나요? 어디 뭐 국가기관도 아니고 근데 그 말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그건 있어야 돼요. 중요한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는 예. 그 트럼프가 러스트벨트를 공략하는 그 완전히 새로운 선거 공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러스트벨트 3개 주가 민주당의 아성이었거든요. 네. 아성을 깼어.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깨서 이긴 거거든요. 트럼프가. 예. 근데 그게 통과가 됐는데 바이든한테 뒤집어졌고 예. 일단 뒤집어졌고 이제는 두 번째 그 트럼프의 그 악담하면서 하는 그런 그런 선거 유세 방식이 이제는 안 이제 먹힐 통용되지 거죠. 않는다. 네. 한 번은 통용돼도 두 번은 두 통용 번은 안 안 될 된다.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통용 안 될 거라고. 그때는 네. 아무튼 트럼프 예측 마치셨고 네. 이번에는 그때 맞췄으니까 또 맞힐 거다. 이번엔 트럼프 안 된다. 이렇게 전 정해. 해리스가 된다. 예. 그때 자료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없다고요. 말 돌리시는 거 보니까 자료가 없나 봐. 네, 내 주변에서 네. 당시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맞췄던 사람은 진짜 딱 한 명이거든. 있었어요? 정영진. 오. 그때 하나 딱 맞췄어. 정영진이가.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